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항 이후 사회 문화에서 두 번째 주제인 서양 문물의 수용 과정, 그리고 세 번째 주제인 근대 문화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대 문물의 수용인데요. 근대 문물의 수용은 크게 이 서양의 문물이 들어온 모습, 이거를 첫 번째로 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근대적인 교통 통신 시설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의료 시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크게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거나 그럴 것은 없고요. 이렇게 배우는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변화가 이 근대 시기 때 문물이 수용되면서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서양의 문물의 수입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항장을 중심으로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 서양의 양자가 들어간 상품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양복, 양말, 양동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석유와 성냥, 남포 등 이런 각종 이렇게 등과 기름 이런 것들, 그리고 각종 약품들이 유입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주 세 가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양복의 착용이 일상화됐고, 의복의 간소화, 예전처럼 뭐 이렇게 외출을 할 때 입는 옷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서양의 복장대로 이렇게 간소화되었고, 신분에 따른 의복 차별이 사라짐으로써 특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가세 모양, 그래서 우리가 가세 쓰는 사람도 신분에 따른 제한이 있었고, 이 가세 크기에도 신분에 따른 제한이 있었는데 그러한 차별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먹을 것의 변화도 서양 음식과 그리고 개항장의 짜장면, 찐빵, 어묵 이러한 것들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잘 먹는 음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중국과 일본 음식도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뭐 중화요리나 일식이나 이러한 것들의 음식 문화가 이때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 방식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한성과 부산, 인천, 원산 등의 개항장을 중심으로 서양식 건축물과 일본식 주택 이러한 것들이 생기면서 우리의 전통 가옥의 모습도 점차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의식주가 바뀌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정부를 주도로 해서 근대적인 시설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근대적인 시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대적인 시설로 만들어진 것 중에 우리가 볼 것은 우편 업무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우정총국이라고 하면은 갑신정변이라는 사건 때문에 익숙하게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정총국 축하연 때 갑신정변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편 업무를 담당하던 우정총국은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갑신정변 이후에는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오개혁 이후부터 다시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우정총국의 역할을 다시 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전보, 우리가 그 모스보처럼 뚜둑뚜둑 이렇게 치면은 그 암호가 가서 편지 빠르게 전달하는 이런 전보 총국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됐고, 전화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경운궁에 처음 가설이 되고 한성과 인천 사이에 시외 전화도 개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합작으로 우리나라의 전기회사도 설립이 되고, 이 전기로 가는 열차, 그래서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에서 이 전차가 운행이 되고 경인선과 경부선과 경의선 등 이렇게 철도도 만들어지면서 이 근대적인 시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광해원이 최초의 서양식 병원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광해원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선생님이 이야기해 줬죠. 갑신정변 때 온건계합파 세력들이 많이 다쳤는데 그 총으로 칼로 맞은 상해 자국들은 우리 한의학으로 고치기 힘드니까 서양의 의술이 필요했고, 그때 들어왔던 알렌이 이 온건계합파 세력들을 많이 치료해 주면서 그 은혜가 넓다라고 하면서 광해원이라는 병원을 명성황후가 세워주었고, 그 병원의 이름이 제중원,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한제국 정부에서도
대한의원이라든가 자해의원이라든가 이런 신식 의료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서양의 근대적 의료시설을 우리나라에 수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근대 문물의 모습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문화 파트까지 한번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 문화의 형성인데 근대 문화의 형성에서는 언론, 한글과 역사, 그리고 문화와 예술의 변화,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적 언론 활동 한번 볼 텐데요. 근대적 언론 활동에서는 언론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유튜브도 있고 뉴스도 있고 신문도 있고 다양한 방송 매체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최초의 언론은 신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신문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쭉 살펴보면 방문국이라고 하는 근대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신문을 찍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문을 찍어내는 이 방문국에서 최초의 신문을 국가에서 주도로 만들어졌는데 그 신문의 이름이 한성순보라는 신문입니다. 이 순자는 열흘에 한 번씩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그러한 신문의 일자는 매일 나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열흘에 한 번씩 방문국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을 찍어냈고 그것이 나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한성주보로 계승되게 됩니다. 자, 민간에서 만든 최초의 신문은 독립협회를 만들었던 서재필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 독립신문의 가장 큰 특징은 한글판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영문판으로 발간이 됐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먼저 한글판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쉽게 많은 정보를 이용하게끔 알리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글판으로 만들어졌고요. 영문판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우리나라가 부당하게 침략을 받거나 이러한 내용들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문판으로도 발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제국 시기 때는 이렇게 황성신문이라든가 제국신문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을 구분을 할 때는 황성신문은 국한문, 한문이 들어간 혼용체로서 주로 남성이라든가 혹은 양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졌고 제국신문은 순한글 신문으로서 서민층과 부녀자를 중심으로 읽혀진 신문입니다. 자, 그리고 애국개몽운동단체에서 만든 대표적인 신문이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요. 이 신문은 일제 침략상을 적극 홍보하고 특히 우리가 경제구국운동에서 배웠던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신문이었어요. 그러면 이 신문은 일제의 방해를 그래도 덜 받을 수 있고 일본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비판할 수 있었던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영국인 출신 베델이라는 인물이 함께 편집장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여기 껴있기 때문에 일본이 함부로 폐간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언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근대 시기에는 우리나라 역사 그리고 우리의 글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근대적인 교육의 시작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받다 보니까 우리의 민족의 의식을 성장시켜서 우리의 것을 찾아서 나라를 찾는데 고쳐야 된다라는 이유로 국어와 역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문연구소라는 게 1907년 만들어서 우리나라 한글의 문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6일준 선생의 대한문전이라든가 주시경 선생의 국어문법이라든가 이러한 국어문법을 다루는 책들도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역사에서는 대표적인 역사학자 신채호라는 인물이 을지문덕전과 이순신전을 씀으로써 이런 위인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항전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승리했던 민족적 자긍심을 높임으로써 이렇게 사람들에게 일본의 침략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위인전도 썼고요. 독사신론이라 그래서 역사를 읽는 새로운 방법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글도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박은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동명왕일기라든가 그리고 천개소문, 연개소문이에요. 그래서 고구려와 관련된 역사서를 고대사를 많이 기록을 했는데 이 고구려를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이 진취적이고 중국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이러한 역사를 강조함으로써 역시 일본의 침략에서 우리가 잘 이겨내자, 이러한 역사서도 많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학과 예술의 변화를 한번 보면요. 먼저 신소설과 신체시가 나오게 됐는데, 이 신소설과 신체시에서 가장 새롭게 많이 변한 것은 그 소설과 시를 다루는 주제예요. 우리가 조선시대는 주로 유교적인 것, 그리고 조선 후기 때는 양반에 대한 풍자, 이러한 것들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봉건적 관습과 가치관을 비판할 뿐더러 이렇게 근대 문물에 대한 동경과 기대, 개화와 신교육, 자주독립, 이러한 근대사에 맞는 새로운 주제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형식도 많이 바뀌어서요. 신체시 같은 경우에는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런 고전 시가의 그런 율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렇게 시를 씀으로써 현대 자유시로 가는 중간 단계의 역할을 잘 해줬고요. 그리고 신소설은 혈애노라든가 자유종이라든가 혹은 금수회의록 같은 이런 새로운 주제로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양식 곡조에 가사를 붙인 창가라든가 판소리에 여러 사람의 배역을 나누어 공연하는 형태, 그래서 지금의 마치 뮤지컬 같은 공연의 창극이라든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이런 예술도 나오게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앙에서도 이 믿는 것에 대한 자유로움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개신교와 천주교는 종교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개신교와 천주교는 조상 숭배를 거부했죠.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개신교와 천주교를 믿을 수 없었는데, 미국과의 수교, 프랑스와의 수교 이후에 이 신앙에 대한 자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선교 목적의 학교를 세우기도 했고 병원을 건립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배제학당, 이화학당, 세브란스 병원,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것이고요. 그리고 천주교는 사회봉사와 계몽활동을 열심히 했고, 자, 불교 같은 경우에는 갑오개혁 때 잠깐 그 조선시대 억불 정책이 풀려서 자유롭게 믿게 되었다가 통감부는 또다시 이 불교를 통제합니다. 왜냐하면 불교 안에는 호국불교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라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불교에 귀의해서 이 나라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불교를 통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교도 역시 박은식이라는 인물이 유교 구신론이라는 걸 적어서 언제까지 유교와 성리학이 배운 자와 지식인들만이 읽을 것이고 그들의 신분을 유지해 주는데 급급할 것인가, 대중적인 유교가 필요하다라는 글을 쓰게 되고, 이 동학이라는 종교, 동학농민운동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손병희 선생이 동학을 개편해서, 왜 개편을 했냐면 동학은 어쨌든 일본에 저항을 하기 때문에 일본에 저항하는 모습에 간섭과 탄압을 많이 받아서 천도교로 개편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철이라는 인물 우리 잘 알고 있죠.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됐던 을사오정 암살단을 만들었던 나철이라는 인물은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종교라는 종교를 또 만들게 됩니다. 특히 천도교와 대종교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가 무장투쟁을 했을 때 또 그 밑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종교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문화와 문물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 나머지 시간에는 교과서 읽으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교과서 읽으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일제강점기의 일제 침탈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